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법무부가 성탄절을 맞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네, 소위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가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면 복권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35억 원을 완납했는데 벌금이 미납액이 150억 원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이제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24일 오늘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포용이 절실하다라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특사 여부를 논의했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예. 박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입장을 냈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입장문을 잠시 들어봅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문 대독이었고요. 자, 이번 사면 또 하나,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치인들 사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에 이미 만기 출소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복권까지 이루어진 것이고 추징금 미납액은 그대로 내야 하는 박 전 대통령하고는 다른 처지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 밖에도 복권된 선거 사범들이 있습니다. 최명길, 박찬우, 최민희, 이재균, 우재창 전 국회의원, 예. 최평호 전 고성군수 이렇게 몇몇 정치인들이 선거 사범이었다가 복권이 됐고요. 예. 그리고 사회운동가 중에서는 2015년에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했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 처리가 되었고 2011년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던 송경동 시민운동가 집행유예를 받았었는데 복권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서 자기 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도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한편 내란 선동죄로 복역을 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어제 가석방 소식이 전해졌는데 예. 오늘 오전 10시 대전 교도소를 출소했습니다. 예.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뭐랄까요?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면의 배경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진 작가님부터. 뭐 사면을 할 때가 됐는데 예.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는 아쉬움이 났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을 했지만 촛불 정권인데 그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정권이 탄핵당한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건강의 문제라면은 그 형집행정지 제도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 다음에 차기 정권에서 누가 되든 간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판 좀 슬쩍 흔들겠다는 의도도 좀 보여요. 정치적 의도가 그렇죠. 좀 있었다. 예. 자, 김성애 소장님. 네, 슬쩍 흔드는 게 어떻게 흔들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전 진 작가님의 의견에 대강의 경우에 동의하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선거판을 보고 사면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양쪽으로 리스크가 너무 큰 주제라 그런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뭐 논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명박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까지 몰아붙이면서 진영 간의 대결이 격화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너무 살벌해졌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건 상대편에 있는 이 정치인들 사면한 행위 이 자체가 지지자들로부터는 좀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좀 증오의 정치가 한 발이라도 조금 서로 물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좀 언급하고 싶은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개전 애정을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계속 억울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면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선거 사범들 있잖아요. 최민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 왜 해줬는지 잘 모르겠고 반면에 이제 그 이석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이거 정상적인 절차였던 것 같아요. 거의 형기를 거의 다 채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8년형이었는데 7년 좀 넘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한명숙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들 봐준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김 소장님은? 거기에 있어서 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요. 내란 선동죄가 말 그대로 말로 지은 죄거든요. 아로라는 것이 뭐 아르오 해갖고 이제 뭐 인정도 사실 되지 않았고 이 당시에 박근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때였던 걸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맞습니다. 예, 네. 법무부 장관 때였는데 공안 정국을 만들면서 정당 해체하고 말로 지은 죄로 사람 8년씩 가둬놓는 거 이건 사실 사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가석방하고 거기다 전자발찌까지 채운다. 이 정치 사범에 대해서 좀 지나친 처우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것은 사법적인 재판이라기보다도 이념적 재판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예. 네. 자, 20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유감을 표하신 분이시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 들으셨을 텐데 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배신감이 밀려왔죠. 배신감. 1,700만 시민들이 그 엄동설안에 내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이런 자괴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사법적 검증대에 올린 것은 촛불 시민입니다. 개인 박근혜 중대범죄자 개인 박근혜를 심판한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면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하나의 기준을 확립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독단적으로 대통령께서 사면을 내린 것은 정말 그는 촛불 시민을 부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예, 후보님께서 또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풀어 말씀해 주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씨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셨는데 예. 건강이 악화된 수감자들을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있다는 걸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예. 진솔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들이 많았어요. 대통령도 국민의 그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예. 얼마 전까지 여론조사 중에 박근혜 씨를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석방해야 된다는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예. 아무리 대통령이 사면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촛불 시민이 탄핵한 박근혜 씨를 대통령이 탄핵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이 건강 상태의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대통령 청와대 입장을 들어보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국민 대화합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사면한 것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 통합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사면을 남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전두환 노태우 씨 사면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결국은 지금 양당 후보들이 전두환 재평가까지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일궈놓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가 왜 없었나. 박근혜 씨는 권력을 사유하고 국정농단을 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통절한 사과와 성찰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 계속해서 정치의 실행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통절한 성찰과 사과가 전제되지 않은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 대화합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정략적인 그런 뭐 선거에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목표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본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형 집행정지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불허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씨를 구속시키면서 그 정치적으로 떠서 지금의 제1야당의 후보가 됐고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지만 예. 또 그때 상징자본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는 5년 전 촛불 광장에서 저와 함께 박근혜 탄핵을 외치고 절대 석방 불가라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 후보의 정책 자산을 쌓은 분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다 그걸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의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윤석열 후보도 뭐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다 국민통합을 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예. 어떻게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국민 통합 이상의 수준의 합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외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또 장애인들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봐줄 때만 국민통합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 예, 후보님, 김종관 작가님, 그, 예, 예. 김성애 소장. 지금 말씀하신 힘 있는 사람 중에 또 하나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국민 통합 관점에서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 이야기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씨도 그렇고 이명박 씨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권이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또, 않잖아요. 예, 예.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셔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국민의 공감, 동의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동의와 공감은 공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행위가 뒤따르게 된다고 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에 그 이낙연 대표가 제기할 때도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감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고 예. 최근에 여론조사까지도 그 상황이 유지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탄핵과 사법적 심판에 대해서 통절한 사과나 어떤 성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 안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냐. 아까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자 이야기하셨는데 촛불 시민이 1,700만이 모여서 증오로 그러면은 박근혜 씨를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단 말입니까? 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 작가님 얘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혹시 또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정치 행보에 나서지 네, 않을까, 이런 것들, 이런 예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선을 75일 앞둔 시점에 사면을 해서 이게 이제 이 가뜩이나 어지러운 대선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민의 신임을 잃어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온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박근혜 씨도 책임져야 되지만 예. 박근혜 씨를 사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뭐 그건 이런 역사의 퇴행 아니겠습니까? 대충 여권에서 바라는 시나리오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출소해가지고 나는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그림을 좀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집어넣은 박근혜를 우리가 풀어줬다라는
라는 것으로 보수층의 그 민심을 갖다 요동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거기까지 그렇게 복잡한 꼼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분명한 것은 대통령 선거 75일을 앞두고 국민들로부터 탄핵받고 그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직 대통령을 사면시켜서 예. 대선판을 그 어떻게든지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는 그런 정략이 개입됐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이 아마 혹독하게 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후보님 지금 대선이 이제 75일 남았는데 뭐 네. 지지율이 출렁이고 이러는데 가장 그 큰 특징은 뭐냐면 중도층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층들. 네, 부동층들. 네, 네. 그런데 그 뭐랄까 반사 이익을 좀 보셔야 하는데 잘 못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이제 아직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지만 양당의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나 또 이해 당사자들 간에 지금 치열한 것이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보와 후보 가족들 그리고 뭐 비리 문제 또 자신들의 어떤 의혹 문제가 대선판을 완전히 피가 마서 뭐 그런 매캐한 매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저는 이렇게 비리 의혹이 많고 사법적인 의혹까지 있는 분들이 대선 후보라면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검증할 기회를 줘야 돼요. 빨리 TV 토론에 임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저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 어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덜 나쁜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아니 왜 우리 국민들은 나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까? 본인들이 나쁜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들이라고는 것을 안다면 대통령을 출마하지 말으셨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양당 체제 안에 두 당 중에서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 양당 체제의 큰 성벽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보다 덜 나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양당의 그 성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다음에는 그 스튜디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참 어려운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네, 성탄 네. 보내시고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관해서 심상정 후보의 의견까지 들었는데요. 향후 이제 정치 국면 어떻게 펼쳐질까? 김수민 평론가 의견 짧게 듣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양쪽으로 나눠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수층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행보에 나서기 전에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나 이쪽에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알겠다 하고 그냥 받겠다 하고 그렇게 그냥 하던 대로 할지 이것이 관건이겠고 이제 민주당이나 정부의 지지층 같은 경우는 현재 반발 여론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될지 이렇게 두 가지 관건을 한번 큰 두 가지 지켜보겠습니다. 흐름이 있을 것 같군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김용남 그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 공동특보가 또 분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김용남 전 의원이 어제 한 방송에서 이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없던 자리를 신설해서 월급을 몇백만 원씩 지급한다 이 주장으로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당 윤리위에 김 전 의원을 제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여기에 반박을 하면서 정무실장이라는 자리가 대표실에 언제부터 생긴 자리인가 이 정무실장 한 명이 각종 활동비와 수당 이런 명목으로 갖다 쓴 돈 액수부터 밝혀보시라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정무실장은 봉급이 없는데 알아보고 말하시라라고 멀리 안 간다. 윤리위 가서 설명하시라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은 김종배의 시선 집중
방송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본인도 2명은 신규 채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현재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 제소장을 만들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당내 잡음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여론조사 추세는 윤석열 후보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예.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으로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4.3%인데요. 예.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33%로 1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28%, 국민의당 5%, 정의당 4%, 열린민주당 3% 이렇게 나왔고요. 예. 후보별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가 35%, 윤석열 후보가 29%, 안철수 6%, 심상정 4% 이렇게 나왔는데 예. 윤석열 후보는 2주 전보다 7%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하락을 하긴 했는데 3%포인트 하락이었거든요.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나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주목할 만한 계층이 몇 가지 있었는데 50대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50%, 윤석열 후보가 26%를 얻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50대에서 그렇습니다. 보통 50대는 이제 특정 정당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세대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세대인데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21%, 윤석열 후보 18% 이렇게 두 후보 다 지지율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 중도층 같은 경우는 없다 무응답이 3분의 1에 가까운 32%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 31%, 윤석열 후보 23%,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중도층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분 얘기부터 해보죠.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현 소장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뭐 되게 단순하다고 봐요. 예. 김건희 씨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근데 저희가 이번 주 뭐 김종인 총괄도 모시고 말씀 듣고 이준석 대표도 모시고 말씀 들었는데 두 분 다 김건희 씨 문제를 이 당의 서열 후보를 제한 서열 넘버 원투가 해결 못한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윤핵관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장제원 씨가 무슨 윤핵관이냐라는 윤 후보의 입장이 견지되는 이상은 이것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서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교착 상태로 가는 건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이핵관도 있지 않냐라면서 지금 뭐 내부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 무슨 전횡을 저지를 게 없잖아요. 이핵관은 그냥 이준석이랑 친한 사람이 있는 거겠죠. 자, 진 작가님. 프레임 작전을 쓰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고 이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좀 하는 것 같고 크게 세 흐름이 있어요.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층.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두 번째 흐름 이준석과 홍준표 해서 2030 그 특히 남성들 이렇게 돼 있고 또 세 번째 흐름은 이제 그 중도층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김종인 그다음에 임태희 금태섭 요 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라인이 그립감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현재로는 전권이 맡겨진 상태가 아닌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은 이제 아웃이 돼 버렸고 스스로 첫 번째 라인과 그 세 번째 라인 사이에 협상 또는 타협으로 지금 끌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그 신문을 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그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가 가기 전 다음 주는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자, 여론조사 추세 분석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수인 평론가 일단 좀 추세 분석을 살짝 해주시면. 네, 지금 보통은 이렇게 양강 체제가 되면 무응답층이 시간이 갈수록 줄고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서로 이렇게 양쪽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분명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쪽에서 여전히 무응답 이 많다거나 그러니까 20, 30대가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다거나 냉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결국 이번 대선의 리더는 2030 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게 네, 이런 문제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선 두 달인데 양 두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요. 황당한 건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지율은 이제 박스권에 좀 갇힌 것 같고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 같은 경우는 탄력성이 있는데 붙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예. 김 소장님도 20초.
예, 수도권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 않는 이상 대선에서는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서울 민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약점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글쎄요, 지금 본인이 지켜야 될 층에서 다 떨어지고 있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